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밤하늘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자리가 있는데요. 그 신비롭게 반짝이는 별들은 많은 사연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 인류의 상상력의 보고로서 수많은 이야기의 원형을 담고 있는데요. 이야기 자체의 재미뿐만 아니라 신화를 담고 있어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별자리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컵자리. 태양의 신 아폴론에게는 아주 아끼는 새 한 마리가 있었다. 늘 아폴론 곁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때로는 심부름도 하는 까마귀였다. 그 당시의 까마귀는 요즘과는 생김새가 아주 달랐다. 깃털은 은빛으로 빛나고 목소리 또한 맑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새였다. 하루는 아폴론이 까마귀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다. 까마귀는 물컵을 입에 물고 날아갔다. 그런데 가는 길에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았다. 우와, 맛있겠다. 하나만 먹고 가야지. 까마귀는 무화과 나무로 날아갔다. 그리고 열매를 한 개 따먹었다. 와,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열매는 처음이야. 단물이 줄줄 흐르는 게 도저히 그냥 갈 수 없는걸. 하나만 더 먹어야지. 까마귀는 무화과를 또 하나 따먹었다. 어찌나 달고 맛있는지 아폴론의 심부름도 까맣게 잊은 채 계속 무화과를 따먹었다. 한참 무화과를 먹던 까마귀는 배가 불러 무화과 나무 가지에서 잠시 쉬었다. 아, 기분 좋다. 배도 부르고 날씨도 좋은데 한숨 자고 갈까?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던 길이었던 것 같은데? 까마귀는 그제야 아폴론의 심부름을 가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둘러 물을 뜨기는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아폴론이 화를 낼 것이 틀림없었다. 고민하던 까마귀는 한 가지 꾀를 내었다. 물뱀 때문에 물을 뜨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야지. 아폴론님도 내가 한눈 판 걸 모르실 거야. 까마귀는 샘물 근처에서 물뱀을 잡아가지고 갔다. 왜 이리 늦었느냐? 아폴론이 물었다. 까마귀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제가 물을 뜨려고 하는데 이 물뱀 놈이 덤벼들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을 늦게 떠온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이 물뱀 놈 때문입니다. 까마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폴론은 화를 벌컥 냈다. 이놈,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무화과 나무 열매에 정신이 팔려 꾀를 부린 것을 다 보고 있었다. 까마귀는 거짓말이 탄로나자 벌벌 떨었다. 잘못했습니다, 아폴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듣기 싫다. 화가 난 아폴론이 까마귀와 컵, 물뱀을 하늘로 집어던지자 모두 별자리가 되었다.
까마귀 자리와 컵 자리는 나란히 있다. 까마귀는 영원히 물을 먹을 수 없도록 컵과 떨어져 있고 그런 까마귀를 놀리기라도 하듯 컵은 까마귀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컵 자리에 얽힌 이야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컵 자리는 디오니소스의 술잔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인간인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다. 헤라는 남편 제우스가 또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데 화가 났다. 그래서 세벨레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다. 헤라는 세벨레의 늙은 유모로 변신해 세벨레를 찾아갔다. 세벨레님, 저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제우스 맞나요? 제우스라면 최고의 신인데 우리랑 똑같아 보이는군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신들은 옷차림이 휘황찬란하다던데 혹시 그런 옷 입은 것을 보셨나요? 늙은 유모의 말을 듣고 보니 세멜레는 정말 의심이 갔다. 맞아. 유모 말대로 겉으로 보기엔 하나도 신처럼 보이지 않아. 혹시 그냥 인간인데 날 속이는 게 아닐까? 정말 신이라면 올림푸스에서는 어떤 옷을 입을까?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부탁을 했다. 당신이 정말 제우스 신이라면 올림푸스에서 입는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은 인간이라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역시 당신은 신이 아니군요. 그만한 부탁도 못 들어준다는 걸 보니 세멜레는 눈물을 흘렸다.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한 뒤 올림포스로 돌아와 옷을 바꿔 입고 다시 세멜레에게 갔다. 세멜레는 제우스의 모습을 보고 그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인간인 세멜레에게 신의 모습을 한 제우스는 너무나 눈부셨다. 마침내 세멜레의 몸은 빛으로 타들어가 재로 변하고 말았다. 제우스는 아들 디오니소스를 데려와 님프들에게 맡겼다. 님프들은 디오니소스를 키워주는 대신 히아데스 자리가 되어 밤하늘에서 빛날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성장한 디오니소스는 포도 재배법과 포도즙으로 술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다. 디오니소스는 인간들과 어울리며 인간들에게 포도주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늘 술잔에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다니며 마셨다. 밤하늘에 빛나는 컵자리는 바로 디오니소스가 늘 가지고 다니던 술잔이라고 한다. 컵자리는 지평선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루고 있는 별들이 희미해서 아주 맑은 날에만 볼 수 있다. 그래서 마른 목골 위에 반달 모양으로 다시 별이 이어져 뚜렷한 컵 모양을 하고 있는 컵자리는 아폴론의 컵이라고도 하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술잔이라고도 한다.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옛날 아르카디아에 칼리스토라는 님프가 살고 있었다. 칼리스토는 달의 여신이자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존경하고 따랐다. 남자 못지않게 사냥을 잘하는 칼리스토는 용감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했다. 어느 날 신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우스가 숲속에서 자고 있는 칼리스토를 보았다. 제우스는 아름다운 칼리스토의 모습에 그만 반해버리고 말았다.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와 친구들에게 했던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마침내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칼리스토와 제우스 사이에 귀여운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칼리스토는 님프들의 눈을 피해 아들 아르카스와 함께 숲속에 들어가 살았다. 질투심 많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화가 단단히 난 헤라는 숲속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칼리스토를 찾아갔다. 칼리스토는 헤라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하지만 헤라는 용서하지 않았다. 감히 내 남편과 사랑에 빠지다니. 그래, 제우스의 눈을 멀게 한 너의 아름다움이 영원할 줄 알았느냐. 앞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만큼 흉측하게 만들어주겠다. 헤라는 칼리스토에게 마법을 걸었다. 그러자 칼리스토의 몸에 덥수룩하게 털이 덮이기 시작했다. 제우스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던 칼리스토의 입술은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나 사납게 변했고 고운 목소리도 거칠게 변했다. 아름답던 칼리스토는 그만 커다란 곰이 되고 말았다. 자신의 모습을 연못에 비춰본 칼리스토는 눈물을 흘렸다. 나의 이런 모습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 이제 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해. 칼리스토는 힘없이 깊은 숲속으로 발길을 옮겼다. 곰이 된 칼리스토는 숲속에서 지내기가 힘들었다.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웠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쫓기기도 해 늘 불안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사냥꾼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다행히 칼리스토의 아들인 아르카스는 착한 농부에게 발견되어 헤라의 눈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르카스는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다. 아르카스는 엄마를 닮아 용감하고 사냥도 잘했다. 어느 날 칼리스토는 숲으로 사냥을 나온 아르카스와 마주쳤다. 아들을 본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오, 내 아들아.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구나.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단다. 어디 한번 안아보자꾸나. 칼리스토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자신이 곰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아르카스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아르카스의 눈에는 엄마가 아닌 사나운 곰이 자신에게 덤벼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르카스는 메고 있던 화살을 곰에게 겨냥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다.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게 할 수는 없지. 제우스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칼리스토를 하늘로 올렸다. 그리고 아르카스도 작은 곰으로 만들어 엄마와 함께 하늘로 올렸다. 그 별자리가 바로 큰 곰 자리와 작은 곰 자리이다. 한편 헤라는
제우스가 또 칼리스토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더군다나 밤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는 게 더욱 못마땅했다. 헤라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찾아갔다. 얄미운 칼리스토가 아름다운 별이 되다니 참을 수 없습니다. 칼리스토가 평생 물도 마시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도록 물과 아주 멀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쉴 새 없이 하늘을 계속 맴돌게 해주세요. 포세이돈은 헤라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래서인지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는 수평선과 만나는 일이 없다. 다른 별자리들은 서쪽 지평선에 내려앉은 다음 동쪽 하늘에 떠오를 때까지 잠시 쉬지만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만은 쉬지 않고 계속 밤하늘에 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헤라의 질투가 누그러졌는지 큰 곰자리는 지평선을 지나갈 때 꼬리를 살짝 바다에 담글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작은 곰자리는 여전히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고 밤하늘에 떠 있다. 용자리. 아주 먼 옛날 올림푸스의 신들이 살기 전의 이야기이다. 우주에는 천공의 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 사랑의 신 에로스만이 있었다.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에로스에 의해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 괴물이 태어났다. 왜 흉측한 괴물들이 태어나는 거지? 에이, 꼴도 보기 싫다. 우라노스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 자식들을 땅속에 묻어버렸다. 우라노스의 심한 행동에 화가 난 가이아는 우라노스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리지만 지혜로운 크로노스가 앞장서겠다고 나섰다. 크로노스는 아버지가 자신과 다른 형제들을 또 땅속에 묻을까 겁이 났다.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새로운 우주의 지배자가 되었다. 새로운 지배자가 된 크로노스는 레아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지만 늘 불안했다. 난 내 아버지를 몰아내고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 되었어. 그렇다면 내 아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혹시 내 아들이 날 해치려 들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던 크로노스는 결국 레아가 낳은 아이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자식을 잃은 레아는 슬픔에 가득 찼다. 크로노스에게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레아는 크레타 섬 깊숙한 동굴에 숨어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바로 제우스이다. 레아는 크로노스가 제우스를 보면 또 삼켜버릴까봐 걱정이 되어 제우스를 아무도 모르게 님프에게 맡겼다. 세월이 흘러 제우스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다. 아들의 모습을 본 레아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다. 제우스, 씩씩한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다른 아이들도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우스는 깜짝 놀라 물었다. 레아는 제우스에게 크로노스가 자신을 해칠까 무서워
제우스의 형제들을 모두 삼켜버렸다고 말했다. 레아의 말을 듣고 난 제우스는 형제들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레아와 함께 크로노스를 속여 토하는 약을 먹였다. 약을 먹은 크로노스는 지금까지 삼켰던 제우스의 형제들을 모두 토해냈다. 제우스는 형제들과 함께 재빨리 올림푸스 산으로 도망가 숨었다. 제우스와 형제들은 크로노스와 거인 티탄들을 상대로 올림푸스 산에서 이집트 골짜기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10년 동안이나 싸웠다. 제우스 편에는 나중에 아내가 되는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옥을 다스리는 죽음의 신 하데스,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네 등 젊은 신들이 있었다. 크로노스 편에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인 아틀라스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 프로메테우스 같은 거인과 괴물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태어난 괴물이 용이다. 크로노스 편에 선 용은 전쟁이 끝날 무렵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네와 맞서게 되었다. 용은 아테네 여신을 보고 비웃었다. 자그마한 여자 주제에 나와 맞서겠다는 거냐? 가소롭군. 덩치만 큰 녀석. 잔소리 말고 덤벼. 날려보낼 테다. 아테네는 거대한 용을 노려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자 용은 아테네를 향해 불을 내뿜었다. 하지만 아테네는 요술방패로 불길을 막아냈다. 그리고 재빨리 용의 꼬리를 잡아 북쪽 하늘로 던져버렸다. 힘이 얼마나 셌던지 용은 하늘축에 걸려 별자리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용은 하늘에 매달린 채 돌게 되었다. 전쟁에 승리한 제우스와 젊은 신들은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용자리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인간과 사랑에 빠진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라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헤라는 제우스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헤라에게 헤라클레스는 눈의 가시와도 같았다. 그래서 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만 겪게 했다. 어른이 된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못된 계략에 빠져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헤라클레스는 자유를 얻기 위해 12가지의 힘겨운 모험을 해야만 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는 헤스페리데스 낙원에 황금 사과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황금 사과나무는 제우스와 헤라가 결혼할 때 대지의 신에게서 받은 선물로 먹으면 영원히 젊음을 지킬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헤라는 인간들이 황금 사과를 훔쳐갈까봐 님프와 라돈에게 황금 사과나무를 지키게 했다. 라돈은 머리가 100개나 되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며 한꺼번에 잠드는 일도 없는 용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아틀라스는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인이었다. 헤라클레스의 부탁에 아틀라스는 조건을 내걸었다. 물론 황금 사과를 놔다줄 수는 있소. 하지만 내가 움직이면 하늘이 무너질 테니 당신이 잠시 하늘을 떠받치고 있겠다면 내가 황금 사과를 가져다 주리다. 헤라클레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얼마 뒤 헤라클레스에게 하늘을 맡겼던 아틀라스가 황금 사과를 따가지고 돌아왔다. 헤라클레스, 사과를 가져왔네. 그런데 내가 잠시 제우스님을 만나고 올 동안만 더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 주겠나?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자칫하면 아틀라스 대신 하늘을 떠받치고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스는 한 가지 꾀를 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하늘을 떠받쳐서 그런지 어깨가 몹시 아프군요. 당신은 오랫동안 해왔으니 뭔가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오. 아틀라스는 알았다며 황금 사과를 내려놓고 헤라클레스로부터 하늘을 받았다. 이렇게 떠받치고 있으면 조금 편하지.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는 순간 헤라클레스는 재빨리 황금 사과를 집어들고 가버렸다. 그제야 자신이 헤라클레스의 꾀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은 아틀라스는 계속 하늘을 떠받치고 있게 되었다. 그 뒤 헤라클레스의 지혜로움을 영원히 남기려는 듯 밤하늘에 별자리가 생겨났는데 그 별자리가 바로 용자리이다. 용자리는 큰 별자리에 속한다. 너무 커서 전체를 모두 찾아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용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야기 속에서 동양의 용은 복되고 길한 일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이지만 서양의 용은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괴물로 표현된다. 용자리 주위에서는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백조자리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에티오피아의 왕인 케페우스의 부인인 카시오페이아는 아름답지만 허영심에 매우 많았다. 하지만 딸 안드로메다 공주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마음씨도 착했다.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늘 안드로메다 공주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우리의 안드로메다요? 세상 어디를 봐도 그렇게 예쁜 애가 없지요. 인간 세상은 물론 하늘, 바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아이는 없을 겁니다. 신들과 님프들은 안드로메다 공주가 아름답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카시오페이아 왕비가 지나치게 자랑을 늘어놓는 바람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바다의 님프인 네레이드가 아주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왕비는 말도 안 된다며 콧방귀를 뀌었다. 네레이드를 우리 안드로메다와 비교하다니. 안드로메다 발 뒤꿈치만도 못한 것이 어디서 감히 아름다움을 자랑하느냐.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거만하게 쏘아붙이며 더욱더 안드로메다 공주와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고 다녔다. 보다 못한 님프들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찾아갔다. 포세이돈님, 카시오페이아 왕비 좀 혼내주세요. 안드로메다 공주가 아름다운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심해요. 우리 네레이드가 못생겼다며 나쁜 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닌답니다. 님프들의 말에 포세이돈도 화가 났다. 건방진 왕비 같으니라고.
그 못된 허영심과 거만함에 내가 큰 벌을 내리겠노라. 포세이돈은 바다 괴물인 고래를 에티오피아 해안으로 보냈다. 커다란 고래가 무시무시한 파도를 일으키며 에티오피아 해안을 덮쳤다. 에티오피아 백성들은 갑자기 나타난 고래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케페우스 왕은 고래 때문에 나라 안이 뒤숭숭해지자 예언가를 찾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한 괴물이 나타나 백성들을 겁주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예언가는 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시오페이아 왕비님께서 공주님의 아름다움을 너무 자랑하신 나머지 바다 님프님들에게 미움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님께서 화가 나 괴물고래를 이곳으로 보낸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예언가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저 아레오키 황송하오나 안드로메다 공주님을 고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하옵니다. 카페우스 왕은 눈앞이 캄캄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딸을 괴물에게 바치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케페우스 왕은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공주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씨 착한 공주도 케페우스 왕의 뜻에 기꺼이 따르겠다고 했다. 저 한 사람이 희생해서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도록 바위에 쇠사슬로 꾹꾹 묶어주세요. 마침내 안드로메다 공주는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의 바위에 묶이게 되었다. 밀려오는 파도와 괴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드로메다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마음속 깊이 후회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멀리서 거대한 고래가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며 모습을 드러냈다. 공주를 발견한 고래는 더욱 빠르게 헤엄쳐왔다. 안드로메다 공주는 너무나 무서워 두 눈을 꼭 감았다.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공주의 이름을 부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에티오피아 해안에 카시오페이아 왕비의 애끓는 듯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드디어 고래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안드로메다 공주를 삼키려는 순간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대로 밤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 거만하고 허영심 많았던 카시오페이아 왕비가 별자리가 되어서도 포세이돈의 벌은 그치지 않아 하루의 반을 의자에 앉은 채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W자와 비슷한 모양이다. 그러나 하늘에 높이 떠오르면 모양이 거꾸로 되어 M자가 된다. 그 이유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벌을 받은 카시오페이아 왕비가 하루의 반을 의자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의 왕인 케페우스와 딸 안드로메다 공주, 사위 페르세우스가 모두 별자리가 되어
가족 모임을 하듯 정답게 모여있다. 케페우스 자리. 북극성 바로 위에 그다지 밝지는 않지만 오각형의 빛나는 별자리가 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옆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이 별자리의 주인공은 왕비를 따라 별자리가 된 에티오피아의 왕 케페우스다.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떠오르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듯 뒤를 이어 케페우스 자리가 밤하늘에 빛난다. 거만하고 허영심 많은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포세이돈의 벌을 받아 딸 안드로메다 공주를 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뒤 별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안드로메다 공주는 에티오피아 해안을 지나가던 영웅 페르세우스에 의해 구출되었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용감한 젊은이이다. 페르세우스가 에티오피아 해안을 지날 때는 보기만 해도 돌로 변해버린다는 메두사의 목을 가지고 돌아가던 중이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이용해 고래를 돌로 만들어버리고 안드로메다 공주를 무사히 구해냈다. 사랑하는 왕비를 잃었지만 공주가 무시무시한 고래로부터 목숨을 구하자 케페우스 왕은 뛸 듯이 기뻐했다. 케페우스 왕은 곧 페르세우스를 궁전으로 초대했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서로의 용기와 아름다움에 반하고 말았다. 아름답고 착한 공주가 바다 괴물을 물리친 용감한 젊은이와 결혼하게 되자 나라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결혼식장에 나타났다. 바로 안드로메다 공주의 약혼자인 피네우스였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드로메다 공주는 저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딴 사람과 결혼식을 올린단 말입니까? 부하들을 잔뜩 데려온 피네우스가 왕에게 따졌다. 그러자 케페우스 왕은 몹시 화난 목소리로 외쳤다. 자네는 내 딸이 제물이 되어 떨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나? 케페우스 왕의 말에 피네우스는 새파랗게 질렸다. 위험에 빠진 약혼녀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다행스럽게도 구출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기 때문이다. 우물쭈물하는 피네우스에게 케페우스 왕이 쏘아붙였다. 괴물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할 때는 모른 척하더니 무슨 염치로 다시 나타난 것이냐? 너 같은 겁쟁이에게는 내 딸을 줄 수 없으니 썩 꺼져라. 피네우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페르세우스에게 외쳤다. 다 저 녀석 때문이야. 남의 여자를 빼앗은 못된 놈. 피네우스는 부하가 들고 있던 창을 빼앗아 페르세우스에게 던졌다. 다행히 페르세우스는 창을 피했다. 페르세우스가 떨어진 창을 들어 피네우스에게 던지려고 했다. 그러자 피네우스는 재빨리 부하 뒤에 숨었다. 피네우스는 벌벌 떨면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어서 저 녀석을 쳐라. 피네우스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하들이 페르세우스에게 덤벼들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용감한 페르세우스도 피네우스의 부하들을 당해내지는 못했다. 포위당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가 든 자루를 번쩍 들고 외쳤다. 내 적이 아닌 사람은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 페르세우스는 눈을 꼭 감고 메두사의 머리를 꺼냈다. 케페우스 왕과 안드로메다 공주도 재빨리 두 눈을 감았다. 그렇지만 메두사의 머리를 본 피네우스와 부하들은 모두 돌이 되고 말았다. 케페우스 왕은 돌이 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공주의 결혼식을 올렸다. 무사히 결혼식을 마친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공주가 에티오피아를 떠나자 케페우스 왕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다. 밤마다 사랑하는 카시오페이아 왕비의 별자리를 보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왕비, 안드로메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떠나고 당신은 이렇게 밤하늘의 별이 되어 있으니 나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오. 차라리 나도 별이 되어 당신 곁에서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케페우스 왕은 포세이돈에게 별자리가 된 카시오페이아 왕비 옆에서 늘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포세이돈은 평소 케페우스 왕이 카시오페이아 왕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부탁해 케페우스 왕도 밤하늘의 별자리가 되게 해주었다. 케페우스 왕은 별이 되어서도 벌을 받고 있는 카시오페이아 왕비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별똥별. 밤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가끔씩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별똥별, 유성이다. 별이 똥을 싸는 것 같다고 해서 별똥별이라 불리지만 서양에서는 천사가 흘리는 눈물이라고도 한다.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해당하는 별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옛날 사람들은 별똥별이 떨어지면 불길하다고 여겼다. 신라시대 때의 일이다. 신라에서 가장 높은 벼슬인 상대 등의 비담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선덕여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란을 일으켰다. 비담은 군사들을 모아 선덕여왕을 몰아내려 했으나 김유신의 활약으로 반란은 진압되었다. 비담이 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별똥별 때문이라고 한다. 반란군과 왕실의 군대가 싸우는 가운데 한밤중에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다. 별똥별을 본 비담은 군사들에게 별똥별이 떨어졌으니 반드시 여왕이 싸움에서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반란군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선덕여왕은 점점 불안에 떨었다. 당연히 왕실 군대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김유신이 나섰다. 모든 화와 복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졌다고 해서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는 선덕여왕을 안심시킨 뒤 커다란 연에 불을 붙여 하늘로 띄어보냈다. 활활 타오르는 연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별똥별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김유신은 사람들에게 어제 떨어진 별똥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그 결과
반란군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진압군들의 사기는 점점 올라갔다. 마침내 김유신의 지혜로 반란은 진압되고 비담은 처형을 당했다.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별똥별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재빨리 소원을 빌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소원을 2번 이상 빌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묵자자리. 아틀라스는 제우스와 크로노스가 전쟁을 할 때 크로노스 편에서 싸우던 거인족 가운데 한 명이었다. 전쟁은 제우스의 승리로 돌아갔고 제우스는 아틀라스에게 영원히 하늘을 떠받치고 있게 하는 엄청난 벌을 내렸다. 아틀라스는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보니 너무나 힘이 들었다. 아, 누가 대신 떠받쳐 주었으면. 하지만 아틀라스처럼 하늘을 떠받치고 있을 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었다. 아,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내던져 버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면 세상이 뒤집힐 테니 그러지도 못하고.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다. 페르세우스였다. 잠깐 길 좀 묻겠습니다. 메두사를 찾으러 가는 길인데 어디로 가야 하죠? 이 근처 어디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무서운 메두사를 왜 찾는가? 만약 메두사의 얼굴을 보면 돌로 변해버릴 텐데. 아틀라스는 어깨가 아파 잔뜩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라서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아틀라스라고 하는데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오. 아틀라스가 힘겹게 말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된 아틀라스는 페르세우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보아하니 젊은이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군. 내가 메두사가 있는 곳을 자세히 알려줄 테니 그 대신 메두사의 목을 베어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러 나에게 메두사 얼굴을 보여주겠소. 메두사 얼굴을 보면 돌로 변해버릴 텐데요. 페르세우스는 놀란 눈으로 아틀라스를 쳐다보았다. 나는 제우스의 명령을 받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하늘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차라리 돌이 되면 하늘을 떠받치고 있을 수도 있고 고통도 느낄 수 없을 것이 아니오. 아틀라스의 말에 페르세우스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뒤 페르세우스가 다시 찾아왔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물리치고 머리를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왔다. 아틀라스님, 부탁하신 대로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눈을 꼭 감고 자루를 열었다. 메두사의 얼굴을 본 아틀라스는 서서히 변해갔다. 수염과 머리카락은 숲이 되고 팔과 어깨는 절벽이 되고 뼈는 바위가 되어갔다. 하지만 얼굴만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제우스가 그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거인족은 다 나쁜 줄 알았는데 저렇게 책임감이 강할 줄은 몰랐군. 아틀라스가 참 애를 많이 썼어. 제우스는 아틀라스를 불쌍히 여겨 별로 만들어 주었다. 그 별자리가 바로 목자자리이다. 아틀라스는 별이 된 지금도 계속 하늘을 짊어지고 있다. 북아프리카에 아틀라스 산맥이 있는데 이 산이 바로 거인 아틀라스가 변한 것이라고 한다. 목자자리는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매우 큰 별자리이다. 가늘고 긴 오각형이 마치 넥타이처럼 생겼다. 목자자리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곰자리 곁에 있기 때문에 곰을 쫓는 자 또는 곰의 파수꾼이라고도 불리고 그리스에서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인 아틀라스라고 하기도 한다. 바다 뱀자리. 바다 뱀자리는 헤라클레스의 모음에 나오는 별자리이다. 옛날 아우리스테우스 왕이 다스리는 레르네에 머리가 9개인 무시무시한 물뱀 히드라가 살고 있었다. 히드라는 머리가 잘려도 금세 새로운 머리가 솟아나는 죽지 않는 괴물이었다. 낮에는 숲속 호수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호수에서 나와 닥치는 대로 사람과 짐승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히드라를 무서워했다. 히드라 때문에 골치 아파하던 에오리스테우스 왕은 헤라클레스를 불렀다. 그리고 히드라를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 에오리스테우스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던 헤라클레스는 무거운 마음으로 칼과 떡갈나무 몽둥이를 들고 히드라가 살고 있는 숲으로 향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히드라를 없앤단 말인가? 머리를 베어도 죽지 않는 괴물을 말이다. 근심 가득한 마음으로 숲속을 헤매던 헤라클레스는 드디어 히드라가 사는 호수에 도착했다. 저 멀리 히드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 어디 한번 붙어보자. 헤라클레스는 칼을 꼭 쥐고 히드라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히드라의 목을 내리쳤다. 그러자 정말 듣던 대로 히드라의 머리가 다시 생겨났다. 히드라의 9머리가 빈틈을 주지 않고 헤라클레스를 공격했다. 계속 칼을 내리치던 헤라클레스는 지쳐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다. 아무리 베어내도 히드라의 머리는 계속해서 되살아났다. 헤라클레스는 일단 물러난 뒤 어떻게 하면 히드라를 없앨 수 있을까 궁리를 해보았다. 듣던 대로 히드라는 불사신이야. 저 머리만 다시 나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는데 가만 머리가 다시 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군. 좋은 생각이 떠오른 헤라클레스는 떡갈나무 몽둥이에 불을 붙였다. 헤라클레스는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다른 손에는 떡갈나무 몽둥이를 든 채 히드라를 향해 달려갔다. 히드라의 9머리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헤라클레스를 공격했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공격을 피하며 칼을 휘둘렀다. 히드라의 목을 자른 헤라클레스는 그 자리를 재빨리 불붙은 떡갈나무 몽둥이로 지졌다. 그러자 히드라의 머리는 다시 생기지 않았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가 주춤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머리를 차례차례 내리쳤다. 드디어 8개의 머리를 자르고 나머지 1개가 남았다. 하지만 싸움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된 싸움 끝에 헤라클레스는 간신히 히드라를 물리칠 수 있었다.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의 용감함을 길이 남기기 위해 히드라를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다. 바로 바다 뱀자리이다. 초저녁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바다 뱀자리는 꼬리가 아주 길게 뻗어 있다. 보름달 200개를 나란히 놓은 것만큼 길게 봄하늘을 장식하고 있다. 바다 뱀자리 주위에는 개자리, 사자자리, 까마귀자리, 컵자리, 천칭자리가 있다. 헤르쿨레스 자리. 여름철 밤하늘에서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영웅 헤르쿨레스 자리를 만날 수 있다. 조금 찌그러진 듯한 H자형인 헤르쿨레스 자리는 여름의 큰 삼각형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헤르쿨레스 자리에는 수많은 모험을 이겨냈지만 결국 안타깝게 죽고만 헤라클레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아름다운 여인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미워했다.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너를 내가 가만 놔둘 줄 아느냐. 헤라는 몇 번이나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했으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헤라의 미움은 헤라클레스가 어른이 되자 더 심해졌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계략으로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자유를 잃은 헤라클레스는 자유를 얻기 위해 12가지의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만 했다.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힘겨운 모험이었다. 황금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머리가 9개나 달린 괴물 히드라를 물리치기도 하고 황금뿔과 은발굽을 가진 사슴을 사로잡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옥문을 지키던 개를 사로잡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말과 멧돼지를 사로잡기도 했다. 마침내 12가지의 과제를 모두 해결한 헤라클레스는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녀 데이아네이라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던 헤라클레스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돈을 받고 강을 건네주는 일을 하고 있던 네소스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네소스는 얼굴과 몸의 윗부분은 사람이고 몸 아랫부분은 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켄타우로스족이었다. 내 아내를 강 저편으로 건네주겠나? 물론이지요. 네소스는 흔쾌히 대답했다. 헤라클레스는 아내가 무사히 강을 건너도록 네소스의 등에 태웠다. 자, 꼭 붙들고 조심해서 가시오. 그런데 헤라클레스의 아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던 네소스는 데이아네이라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만 엉뚱한 생각을 품고 말았다. 아, 이렇게나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는구나. 강의 한가운데쯤 이른 네소스는 갑자기 방향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헤라클레스는 깜짝 놀랐다.
멈추라고 헤라클레스가 소리쳤지만 네소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헤라클레스는 급히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네소스의 심장에 박혔다. 네소스는 숨이 끊어지기 전 데이아네이라에게 말했다. 헤라클레스를 위한다면 어서 내 피를 받아두시오. 언젠가 헤라클레스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그의 옷에 내 피를 묻히면 영원히 사랑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간신히 말을 끝마친 네소스는 숨을 거두었다. 데이아네이라는 네소스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그의 피를 받아두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헤라클레스는 새로 정복한 나라의 이올레라는 아름다운 처녀를 포로로 잡았다. 이올레를 승리의 제물로 신들에게 바치기로 한 헤라클레스는 의식을 올릴 때 입을 옷이 필요했다. 집에 가서 내 옷을 가져오너라. 부하가 데이아네이라에게 헤라클레스의 말을 전했다.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의 부하에게 옷을 내주려다 문득 네소스의 말이 떠올랐다. 헤라클레스가 이올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시험을 해봐야겠다.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가 입을 옷에 네소스의 피를 묻혔다. 그녀는 네소스의 피에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부하가 가져온 옷을 입자마자 헤라클레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네소스의 피가 묻은 옷이 점점 헤라클레스의 몸을 재워오며 온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스는 발버둥치며 옷을 벗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옷은 점점 더 몸을 재워왔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헤라클레스는 낙심했다. 아,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은 채 헤라클레스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럴 리가 없어. 난 헤라클레스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이. 괴로워하던 데이아네이라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헤라클레스는 이미 몸 안에 독이 퍼져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이테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화장할 나무 더미를 쌓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스는 그동안 수많은 모험을 함께했던 떡갈나무 방망이와 하사를 머리 곁에 두고 사자 가죽을 걸쳤다. 모든 준비를 마친 헤라클레스는 나무에 불을 붙여 목숨을 끊고 말았다. 헤라클레스를 태우는 불꽃은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제우스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견디기 힘든 수많은 모험을 이겨냈는데 참으로 불쌍하도다. 제우스는 헤라클레스를 불에서 꺼내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 별자리의 정식 이름은 라틴어이므로 이 별자리의 이름을 헤르클레스 자리라고 부른다. 왕관자리. 왕관자리는 북쪽 왕관자리와 남쪽 왕관자리가 있다. 북쪽 왕관자리는 디오니소스가 아리아드네에게 준 왕관으로 늦봄이나 초여름에 볼 수 있는 별자리이다.
남쪽 왕관자리는 여름에 궁수자리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로 크기와 모양은 북쪽 왕관자리와 비슷하지만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남쪽 왕관자리는 켄타우로스의 관, 사수의 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미노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미노스 왕에게는 아리아드네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오빠인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돌보며 지내야만 했다. 미노타우로스는 소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사나운 괴물로 태어날 때부터 미궁 속에 갇혀 지냈다. 미궁은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곳이었다. 미노타우로스에게는 아름다운 소년과 소녀 7명씩을 바쳐야 했다. 미노스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아테네에서 소년과 소녀를 데리고 왔다. 아테네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미노스 왕에게 아들, 딸들을 바쳐야 했다. 보다 못한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는 자신이 직접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우리 아테네 백성들이 미노타우루스 때문에 고통받게 할 수 없다. 내가 미노타우루스를 직접 없애고야 말겠어. 테세우스는 제물로 바치게 될 7명의 소년 틈에 끼어 미노타우루스가 있는 미궁으로 갔다. 마침 입구에 나와 있던 아리아드네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테세우스를 보았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의 멋진 모습에 그만 반하고 말았다. 저렇게 멋진 분을 괴물한테 잡아먹히게 할 수 없어.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 아리아드네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테세우스를 살짝 불렀다. 조용히 제 말을 들으세요. 제 말대로 하시면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칼과 실패를 주었다. 어리둥절해하는 테세우스에게 재빨리 말했다. 이 칼로 괴물을 처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실을 입구에 묶어놓고 풀면서 들어가세요. 그럼 괴물을 처치하고 나서 밖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테세우스는 고맙다고 말한 뒤 칼을 몸속 깊숙이 숨기고 실패를 풀며 미궁 속으로 들어갔다. 난폭한 미노타우루스는 소년과 소녀들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지만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준 칼을 쥐고 미노타우루스 앞에 당당히 맞섰다. 우리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마. 테세우스는 칼을 힘껏 휘둘렀다. 조그마한 녀석이 건방지군. 오냐, 너부터 잡아먹겠다. 미노타우루스도 괴성을 지르며 테세우스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미노타우루스는 용감한 테세우스에게 기가 꺾이고 말았다. 거친 싸움 끝에 결국 미노타우루스는 테세우스에게 무릎을 꿇었다. 괴물을 처치한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말한 대로 실을 따라 미궁 입구까지 무사히 나왔다. 그곳에서는 아리아드네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맙소.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이제 괴물에게서 해방되었으니 나와 함께 갑시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아테네로 향했다. 괴물과 싸우느라 피곤했던 테세우스는 잠시 쉬어가기 위해
아리아드네와 함께 낙소스 섬에 들렀다.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테세우스의 꿈에 아테네 여신이 나타났다. 테세우스, 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아리아드네가 깨어나기 전에 어서 아테네로 돌아가거라. 아리아드네가 깨어나기 전이라뇨. 그럼 아리아드네를 놔두고 가라는 말씀입니까? 테세우스는 깜짝 놀랐다. 그래. 아리아드네는 걱정 말고 어서 가거라. 테세우스는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테네 여신의 명령대로 생명의 은인인 아리아드네를 놔두고 혼자 낙소스 섬을 떠났다. 잠시 뒤 잠에서 깨어난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테세우스님! 테세우스님! 아리아드네는 하루 종일 섬을 돌며 애타게 찾아다녔지만 테세우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을 안 아리아드네는 슬픔에 잠겨 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아리아드네를 위로해 주었다. 아름다운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리아드네가 돌아보니 멋진 남자가 서 있었다. 다름 아닌 디오니소스였다. 디오니소스는 낙소스 섬의 주인이자 술의 신이었다. 아리아드네의 아름다움에 반한 디오니소스는 7개의 보석이 박힌 왕관을 주며 아리아드네에게 청혼을 했다. 어여쁜 아가씨, 눈물을 거두고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다정한 디오니소스의 청혼을 받아들인 아리아드네는 신의 아내가 되어 테세우스를 잊고 행복하게 살았다. 세월이 흘러 아리아드네도 점점 나이가 들었다. 아름답던 얼굴에도 하나둘씩 주름살이 생기고 몸도 약해졌다. 그러나 신인 디오니소스는 늘 젊은 모습 그대로였다. 결국 인간인 아리아드네는 늙어 죽고 말았다. 디오니소스는 너무 슬픈 나머지 아리아드네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청혼할 때 준 왕관을 하늘로 던져 올려 별자리로 삼았다. 그 별자리가 바로 북쪽 왕관자리이다. 초여름의 밤하늘을 바라보면 오렌지빛으로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다. 이 별을 포함한 7개의 별자리가 북쪽 왕관자리이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거지의 접시라고 하는데 반달 모양의 북쪽 왕관자리가 아마 깨진 접시처럼 보였나 보다.